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안건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제2여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규 임명된 공무원이 수습 기간을 마치면 선배들에게 떡을 돌리는 일이 일종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성동구의 한 주무관이 선배 공무원들에게 떡 대신 감사의 상장을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화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차례나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통령실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비슷한 논란이 또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매달 수고비 명목으로 원래비라는 돈을 건네는 관행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습 중 하나로 원래비를 지목하고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원래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공갈죄로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대법원이 원래비를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부당한 금품 요구를 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원래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렇게나 강조해온 법치주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항상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종찬 소장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시죠?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시사야를 하면 왜 좋은 일이 생길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사야가 행운의 상징이다, 네잎클로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김민하 평론가가 늘 얘기해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했던 발언인데 맞는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도 시사야를 하고서 지금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주변에서 멋지다, 시사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배종찬 소장님처럼 TV 출연이 많으면 수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시사야에 출연하는 것은 행운의 네잎클로버이기 때문에 곧 제 얼굴에선 수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축하해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민하 평론가를 이렇게 한 방 먹이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뭐 또 늘 또 경제에 가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뭘 축하해야 되는가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좀 몸이 계속 불편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또 하긴 되는
우리 최영일 평론가에 좀 이어서 낮에 우리 KBS 1라디오 시사본부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고요. 시사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사회만큼 좀 사랑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면 사람이 좋겠습니다. 진행 맡으니까 달라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네. KBS 1라디오. 평론가도 공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예.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어제 이루어진 윤석열 정부 첫 개각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는 이번 인사의 성격이 뭐 13명의 차관 인사,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5명 또 파견이 됐고, 그래서 보수 친정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더 중도나 좀 유연한 인사를 기대했던 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 세대는 그렇게 좀 이렇게 확 와닿기는 좀 쉽지 않은 또 인사였던 것으로 보고 대체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극우, 유튜브, 검사, 또 MB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인사는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인사 성향은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의 보수를 강화하는 보수 강경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고스란히 이제 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35% 내외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 물론 더 많이 나오는 지지율도 있습니다만 네. 이건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수층의 좀 결집을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다. 협치 뭐 조정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뭐 중도 파격을 따질 만한 사람은 장미란 차관 정도라서 예. 상당히 앞으로 국정 운영도 상당히 좀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차관급들만 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른바 장관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해주시죠. 뭐. 그렇죠. 지금 이제 장미란 차관 인사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현장에서 어쨌든 직접 이 부조리면 부조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체감한 인사를 그렇게 차관으로 전격적으로 발탁하고 더군다나 젊은 나이 아니에요. 저랑 비슷한 나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차관 자리에 이제 좀 앉혀서 자기 책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런 이제 발탁형 인사가 차관에 갔을 경우에 성공한 사례는 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공무원 조직이 있고 그렇죠. 장관은 네. 또 장관의 사정이 있고 정치권과 연결되는 여러 사정이 있고 또 그 윗선에 과거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 여러 사정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차관이 마음먹은 대로 자기 이 어떤 아젠다를 펼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는 기왕 이렇게 전격 발탁을 했으면 그분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도록 계속 커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네. 말씀하신 이제 차관 정치 저는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법을 처리하거나 법안을 뭔가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공무원 조직의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왜 차관을 이렇게 다 각 부처로 보내서 이 사실상의 직할 체제를 만드느냐에 대한 이 이유를 신문들이 드러놓은 특히 보수 언론들이 드러놓은 사례들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국회도 말을 안 듣고 공무원도 말을 안 들으면 도대체 이 통치라는 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첫 번째로 들고 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관 패싱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어떤 후보들인지 간에 대선 때 되면 다 약속을 합니다. 책임 총리제를 하고 책임 장관제를 하고 장관이 실질적으로 자기 아젠다를 펼칠 수 있게 하고 대통령은 중간에서 조율하거나 이런 역할만 맡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후보실에 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용산 대통령실에 이 근무하던 이 사람들을 차관으로 막 쭉 내려보내면서 심지어는 5명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권 카르텔을 부셔야 된다. 네. 임무까지 줬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공무원들이 그 차관 말을 들을까요? 장관 말을 들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애초에 대통령이 약속한 바도 아니고 또 이 모든 공무원들이 이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만 살피고 거기에 줄을 서는 이런 문화가 일상화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이견도 갖고 있고 그러한 이견을 통해서 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런 이견들을 종합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면 좀 더 창의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활용하는 게 오히려 전공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이런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차관 정치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또 좋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뭐 배승찬 소장은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김영호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지금 뭐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어요? 뭐 과거 발언, 기고문, 뭐 유튜브 출연해서 했던 얘기들 이게 너무 한쪽으로 극우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런 주장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는 거는 굉장히 조화되고 조정되는 것이 좋은 인사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방향은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결 이 갈등 성격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자. 네. 그리고 그 충돌의 후유증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상당히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말하자면 이제 보수학자입니다. 네. 또 이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보수 유튜브고 90년대에 서울 소재하는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했던 인물이에요. 서울 사이버대 교수를 그렇습니다.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실제 이제 이 대학생들에게 토익이나 토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념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떤 계기가 됐든지 이제 보수 유튜버가 됐죠.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북한을 대응해야 되는 통일부 장관이 보수학자다. 그 이야기는 이제 북한 대응은 대결로 이제는 전개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다음에 공무원 양성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의 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공무원 연수원장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공직 사회에도 윤석열 이 정부의 철학대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 사회는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자 협치와 통합보다는 대결과 갈등인데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아니 조화나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모를까? 근데 분명히 알면서도 보수학자와 보수 유튜브로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더 뚜렷하고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판단한 대로 가. 어떤 갈등과 충돌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감당하고 그냥 돌파해서 가는 거야. 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야당은 뭐 항상 인사청문회, 뭐 장관 인사청문회든 뭐 인사가 날 때마다 뭐 비판을 해왔으니까 비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에 관한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통일부 역할론이 지금 다시 불거질 정도의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통일부를 이른바 이제 북한 인권부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맥락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통일부 장관 인사하고. 그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아까 뭐 토익 강의 영어 그렇습니다. 90년대에 그러면은 서울소재 대학에서 토익 토플을 강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료 출신도 아니고 지금 이런 자리에 가는데 그러면 영어 교육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거냐? 뭐 하여튼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해 안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태도로 뭔가 보수적인 아젠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반드시 이렇게 극단적이거나 거의 뭐 가짜 뉴스에 준하는 것이거나 뭐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냐. 그게 저는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학자 출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학자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러면 극단적 견해를 가진 인물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내놓은 발언들을 봐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실상의 이제 뭐 흡수통일론자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의 성격을 바꾸자라는 취지라면 거기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바꿔가지고 통일부를 없애든지 또는 뭐 통일부의 역할과 이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임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앞으로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부는 뭐 남북 간의 어떤 경제 협력 교류 이런 게 아니라 이 북에서 이 통일전선부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건 예.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국정 운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결적인 어떤 남북 관계 또는 뭐랄까요 남북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없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통일부가 뭐 이 대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단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국정원이라든지 또는 대미 외교와 관련돼서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그와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혹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국면이 열렸을 때 역할을 해야 되는 통일부를 마치 이거 이 다리 건너가서 다리 없애는 것처럼 불살라버리는 것처럼 그런 조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과연 그것이 국회 어떤 정보조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거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인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했다는 주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군인들에게 마루타, 그러니까 이런 뭐 생체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방역 완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그러면 통제가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외출이나 이런 것들도 통제가 돼 있고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인들서부터 그리고 백신 일괄적으로 다 접종해 놓은 군인들서부터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한번 벗어보자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을 해보고 또 방역 완화를 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생체 실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정부가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또는 누군가가 발언하는 어떤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생체 실험이다라든지 또는 그런 왜곡된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국가 네. 운영이 통합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임무를 맡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입장 야권에서는 유튜브 좀 끊어라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번 인사에서 빠지는 인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뭐 관심을 끌었던 게 방송통신위원장. 그렇죠. 네.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이제 관심거리였는데 이번 인선에서는 배제가 됐어요.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예상은 됐는데 이제 적정 시점인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동관 특보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 인사가 됐다면은 이동관 인사가 돼버렸을 거예요. 다른 거 다 묻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이번 인사의 주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겠죠. 왜냐하면 네.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도 인사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이른바 뭐 올림픽 효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죠. 이른바 이동관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한상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 남아있으니까 어차피 네.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상황을 여론 동향을 봐가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인사를 해야 맞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이제 강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가는 이제 인사였는데 네. 이 부분도 인사를 거의 할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힌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따가 우리도 이야기할 그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권 카르텔을 끌어내라. 이제 점심까지 그러면서 이번 차관 임명된 사람들한테 이제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그래요. 예. 기득권 카르텔을 끌어내라.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무총리실인가 국무조정실에서 무슨 교육 관련된 기관에 이제 국립대학이겠죠. 이렇게 인사가 된.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관련된 그 기관이 아닌데 해당 그 인사가 아닌데 뭐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좀 인사 편의가 이루어졌다. 편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충분하게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무조정실장이죠. 예. 네,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자칫 이권 카르텔로도 비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소명이 되고 해소가 된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정해진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그 지금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된 비서관들 불러놓고 얘기를 뭐 지금 이제 언급하신 거 아니에요? 카르텔 언급을 또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카르텔이 지금 각 부처에 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디까지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대통령의 인식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자유청년맹 창립기념식에 갔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있는 것처럼 지금 언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뭐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다 잡아가야죠. 다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이거 그거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국보법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다수를 차지해서 심지어는 대통령의 그 언급의 이 맥락을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집권도 한 것처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있다 그러면은 큰일이죠. 다 수사를 하고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금 야당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반국가 세력이어서 그런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통합적인 어떤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 어떤 상대 정파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가 자유총연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한 어떤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또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참모의 대응이라고 보는 게 그럼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 가서 립서비스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하면 각 부처의 이견이라든가 상황들을 조율하고 챙기고 이런 게 역할인데 네. 국무총리를 보좌해서 그런 걸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인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가 원래 이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자리를 사실상 교육부 관료들이 자기 이제 그 일종의 스펙 쌓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폐해가 있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교수이고 대학 인맥이 많아서 대학 사회의 어떤 문제를 잘 알기도 하니 지난해부터 호통을 막 친 거예요. 교육부 차관한테 이런 거 하면은 교육부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그랬더니 교육부가 어떤 꼼수를 썼냐면은 교육부 관료들이 직접 이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가진 않지만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은 그 부처의 교류 형식으로 자기들이 파견을 가는 거예요. 다른 부처에. 그렇게 해서 인사 적체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책임이 있다면 애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질 말았어야죠. 내정이 안 됐지만 얘기가 안 나왔어야죠.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그저껜가 어저껜가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걸 보고 화가 났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얘기한 걸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내정 일단 중단시켜. 이렇게 해서 중단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어디 써 있느냐.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우리 기사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또 써놨어요. 중앙일보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 국무조정실장이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걸 파악도 못하고 신문에 그게 나와야 알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도 굉장히 네. 국민의 소수만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뭘 하는 어떤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일반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중앙일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나요? 굉장히 오늘 고무됐습니다. 기사가. 우리 기사 네, 덕분에. 우리 기사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 이걸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2차 개각이 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1차 개각 때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다시 국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하고 또 마침 또 대통령실이 용산이잖아요. 본인의 그렇습니다. 지역하고 겹치는 측면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다시 돌아가겠다. 뭐 총선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알려져 있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2차 개각에 명단들이 더 아까 뭐 방통위원장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렇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들어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좀 늦출 것 같아요. 늦추는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차관 인사를 한 이유도 장관을 당장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부담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지금 바뀌지 않은 담당자를 보면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죠.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박진우 외교장관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외교 관련된 게 중요 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바꾸기에는 국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박진, 추경호는 상당히 지금 신임하고 있는 그렇죠. 부처 장관일 거예요. 그러면 예. 한 11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놔야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좀 미룰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일 테고 방금 전에 이제 짧게만 하나 덧붙이면은 이 김일환 평론가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 또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인사나 이런 게 좀 뭔가 순탄하지가 않고 이런데 이게 크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주면은 섣불리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도. 네. 근데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지층들은 결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지지율 데이터의 성격을 보면은 웬만해서는 안 변해요. 이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내려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타겟, 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타겟이 있으면 보수층들은 또 결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 또 각각 이게 이념 성향대로 결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감안된 조치가 아닌가. 그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또 이념에 조금 경도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발언을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방금 전에 지금 해석하신 거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잘하는 방식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검사들의 방식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특수부 검사들이 뭔가를 수사를 할 때 대략적인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특수부가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문제의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를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하면은 다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쉽게 예를 들면은 그중에 그러면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걸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러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면서 그 수사를 해 나가면서 뭔가 막히면 언론 플레이 통해서 이 사람은 꼭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게 엄청난 일이다라고 막 언론에 이제 막 이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방식에 익숙해서 지금 비슷한 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목표는 총선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문재인 정권 완전히 심판 안 받았고 그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마저 심판해야 된다. 1. 2. 이번에 심판 못하면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이제 국정 운영이 어렵고 완전히 식물 정권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구도의 정당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강경 발언이라든지 상대가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장관들이 예를 들면 장관이 다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이 부처에 적임이 있고 상당히 능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그런 소양이 있어서 장관 후보자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장관 거치고 원희룡 장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킬러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자객 공천한다 그러니까 킬러 공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을 목표점으로 해서 이 쭉 달려가면서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통치를 하는 국가 지도자의 어떤 비전, 로드맵으로 맞는 걸까? 바람직한 걸까? 부작용이 더 크진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들어서 뭐 심각합니다. 네, 뭐 김일환 평론가께서 지금 검사 스타일 얘기를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그 뭐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으니까 검찰총장까지 지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이었을 때 검사들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검사 조직들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막 움직여가면서 하기 어려운 조직이잖아요. 덩치도 워낙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만 이걸 대통령이 인식으로 갖고 있지 않는가? 그걸 차관 인사든 어떤 형태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확실하게 휘어잡아서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이동훈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왜냐하면 여소야대 정국이고 지금 여야 간에 대치하는 국면에서는 검찰총장이 있을 때 검찰 조직처럼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네.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재나 타협이나 조율을 통해서 이제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국정 운영이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배가 전혀 속도가 안 나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예 이런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도훈 대변인이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빠를 것이다라는 것이 한 이제 임기 1년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방법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익숙해져가고 이 방법대로 가자.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네, 여기서 뭐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검사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한 게 또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배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난제들이 대통령이 1년 안에 다 풀 수 있는 난제라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5년 내내 해도 사실 한 발짝 가면 많이 갔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 쌓여 있는데 빨리 갈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못 참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범인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범인이 무조건 잡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은 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범인을 잡는 거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노동개혁에 있어서 노동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노동 문제의 범인은 누구냐면 건폭입니다. 그게. 그리고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수 쌓여 있는데 범인이 누구냐? 그게 킬러 문항이에요. 이제 연금 개혁한다고 그랬으니까 연금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범인도 누군가 나오겠죠. 이게 뭐 어떤 이슈든 간에. 그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미적거리고 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국정 운영이 과연 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맞는 국정 운영이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5년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어려움을 남기는, 부작용을 남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을 키우면 대한민국의 모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국회 쪽으로 좀 돌려보죠.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렸는데요. 노란봉투법 부의안건이 통과가 됐고, 일단 그러면은 국회의장 의지만 있다가 하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이것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것도 역시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 뭐 이런 현상 자체는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이 현상이 지속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 막을 거냐, 아니면 뭔가 대안이 있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기자분들로부터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계속 반복될 우리 것이다. 정치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협치를 할 뚜렷한 그런 의중이 안 나타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야당에서 정부 여당의 뜻대로 또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현안들이거든요. 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네. 그럼 노란봉투법도 지금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또 대통령 거부권이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후쿠시마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까지 방문한다 그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아예 그 국회의사당을 박차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제 이 집회를 하고, 이제 원내에서, 국회 내에서 이제 여당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 이럴 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그러면 국회의장이 뭘 할 수 있냐?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어느 정도 중간 절충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참 안타깝게도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총선 때까지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었잖아요. 대통령실 통해서 앞으로 거부권 행사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안마다 여당이 협조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거고, 또 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안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성질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회가 움직여가는 모습들은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협치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합의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리려면은 두 손바닥이 어쨌든 맞부딪혀야 나는 것입니다. 네. 한 손만 움직여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또는 여당만 협치합시다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거대 야당이 우리 협치해서 우리도 한번 협의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통과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이 야당은. 네. 그러니까는 손뼉이 마주칠 수 없는데 이게 혹시 그런데 서로 손뼉을 좀 마주쳐 보려고 팔을 그래도 좀 막 내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면 네. 시점을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좀 이렇게 맞부딪히게 해보세요. 이렇게 조정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서로 특히 또 이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어떻게든 뭐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채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야당은 거기에 머리채 안 잡히려고 막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협치라든가 이런 공간은 총선 때까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그렇게 일상적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정치가 참 슬픈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전례가 되고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의 어떤 상황의 특수성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는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당이 합의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이 다수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말 어떤 최소한도의 어떤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분명히 뭐 절차대로 이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다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고수하면은 다음번에 상황이 반대로 역전돼서 이 서로 위치가 바뀌었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네네.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뭔가 이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정치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선례가 되고 전례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를 정해야 되고 야당도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호응해서 또 움직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뭐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지금 뭐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쓴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서로 접점 없이 총선까지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한 번씩 듣고 예.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이 50억 클럽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일종의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그동안에 이게 특별법 통과되는 문제 때문에 통과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자마자 검찰이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수사하는 모습이. 근데 지금 법원 앞에서 탁 막혀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이게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면서 그것도 박영수 전 특검에게 칼을 들이댄 거잖아요. 예. 상당히 뭔가 큰 분기점이 될 만하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그 기대가 무기력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보통의 이 기각하는 사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유래나 아니면 뭐 충분하게 이제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이유는 없다.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충분하게 수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이 박영수 특검이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 중에 검사로 한때 이 인식되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예. 굉장히 수사가 치밀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뭔가 검찰이 왜 이렇게 정교하거나 더 깊숙이 들어가서 수사를 못했을까 그런 좀 약간 아연 실색하는 상황까지는 아니고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니까 이 박영수 전 특검 저지른 일이라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거나 의심이라는 게 근거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미진하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밝혀낼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그 수사는 왜 안 된 거냐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전 정권 검사들이 뭐 봐줘서 그렇다 이재명 대표 눈치 봐줘서 그렇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특수부에서 일가를 이룬 당당히 그렇죠. 일가를 이룬 검사예요. 특검이니까. 박영수 네. 검사는. 네. 굉장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수사가 어려운 거 아니냐 막 이 얘기하고 또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답답한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수사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 수사고 뭐고 다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만나는 범죄자들마다 수사하고 나서 뭘 도모해 보자고 하고 거기서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떤 배경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박상도 전 의원도 뭐 무죄 판결 1심에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신입 공무원들은 일종의 수습 기간인 15기간을 마치면 떡이나 쿠키를 돌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동구의 한 주무관이 떡 대신 상장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서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화제의 주인공 성동구 지속발전도시과 이승진 주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이렇게 되게 힘이 있게 들려가지고 되게 듣기가 좋은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 땅에 핀 꽃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 땅이 핀 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꽃이라고 하면은 네. 부드러운 땅에서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는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 묵묵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묵묵히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네. 언 땅에 핀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 일단 제가 시각을 잃고 나서 네.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네. 뭐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저희 공무원 선배님들 이렇게 또 친인척 분들이 많이 힘써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은 성인이 돼서 완전 그러니까 잃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 한 3월 달에 완전히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럼 얼마 되시지는 않으신 거네요. 아직, 네. 공무원은 어떻게 할 생각하셨어요? 일단 18년도 한 겨울 때쯤에 예. 저희 누나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네. 뭔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시댁에서 너희 동생은 뭐 하고 지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희 동생 시각장애가 있지만 당당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서 공무원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 당당히 이제 공무원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생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15급 기간이 이제 끝났는데 떡 대신에 보통 이제 그 15기간 끝나면은 떡을 돌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떡 대신에 상장을 돌리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부선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흔한 존재는 아니었고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닭가슴살처럼 퍽퍽한 공직 생활에 청량감 있는 콜라 같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그간 선배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네, 이렇게 잘해준다고, 네. 이분은 또 이런 색깔이 있네라고 느낀 점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잊지 못한 이벤트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상장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 15생활 하신 거죠? 맞습니다. 아니 공무원 생활이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퍽퍽합니까? 아니 저는 먼지가 많이 안 묻었는데 네. 이렇게 좀 여러 어른분들 말씀 들어보거나 이렇게 좀 옆에서 지켜봤을 때 네. 매우 팍팍하겠다, 때론 힘들겠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청량감 주는 그런 진짜 청량제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성공하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만족을 하고요. 예. 나아가서 보니까 예. 다른 부서 사람들도 이렇게 좀 상장 준비하고 자그맣게 이렇게 파티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세계도 이제는 창의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스마트 포용 도시국에서 근무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제일 높으신 분이 국장이잖아요. 어마무시하죠. 국장한테 새우깡상을 줬어요. 새우깡상에는 어떤 의미를 담은 겁니까? 일단은 한 2가지 정도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영종 국장님께서 네. 새우깡을 극히 좋아하신대요. 네. 그래서 매번 간식으로 새우깡을 드시는 걸 알게 되었고 예. 또 우리 두 번째는 어영종 국장님께서 원체 유쾌하시고 이게 아랫사람들한테도 전혀 뭐라고 해야 될까 딱딱하게 다가가지 않으신 점에서 네. 로고 송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막 이런 송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국장님이 막 어려운 존재가 아니고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느껴져서 그런 상을 표현해봤습니다. 상 받은 국장은 어떤 반응 보이던가요? 겉으로는 애써 괜찮은 척을 하셨지만 네. 아마도 속으로는 아마 집에 가서 와이프분한테 자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날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새우깡상 말고요. 맥가이버상, 마더 테레사상, 자비스상 이런 상도 주셨어요. 이게 맥가이버상은 이렇게 늘 뭘까 잘 고치시는 공무원한테 선배한테 주신 거예요? 일단은 과장님이신데 네. 일단은 손재주가 원체 좋으시다고 구청 내에서도 유명하시고 이 말고도 저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거든요. 네, 어떤 분요? 혹시 노래 중에 브레이디 음악 딴따라단딴딴 브레이디 음악 노래처럼 예. 프리디 음원상을 받으신 예. 이경은 주인님이 계시거든요. 예. 제가 그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요즘 세상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는 세상에 이경은 주인님은 제게 있어서 기쁨을 나누면 2배로 더 기뻐해 주시고 슬픔을 나누면 아픔을 대신 가져가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잘하는지 제 능력을 얼마나 더 발휘할 수 있게끔 항상 생각해 주시고 요즘 축구 감독으로 따지면 펩 가르디올라처럼 유명한 감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좀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 중에 혹시 이 상은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상이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다 빠짐없이 제가 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각자만의 독특한 개성들을 다 파악을 했고 예. 재치 있는 단어로 이게 웃음을 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만족을 합니다. 저는. 네. 다 마음에 드신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자비스 상은 뭐예요? 그 영화 중에 그거 어벤져스 매니저처럼 자비스가 있더라고 캐릭터. 예. 그것처럼 그 자비스상을 수상하신 분은 항상 제가 이게 같이 팀원분들과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주인님이세요. 예. 그 항상 걸음 속도나 맞춰주시고 항상 제가 무엇을 부족한지 매번 생각해주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부분에서 네. 마침 매니저 같은 자비스 캐릭터가 떠올라서 그 상을 수여해드렸습니다. 15 딱지 될 때 그때 선배들이 축하 자리 만들어 주셨다면서요?
그걸 또 어떻게 아셨대요? 제가 정보가 좀 빠릅니다.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엄청 놀랐어요. 그거를 예상했으면은 제가 정치인이었을 텐데. 예. 아니 그걸 예상 정말 못했고 정말 그 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았어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5딱지 떼고 정식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뭐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시죠 뭐. 일단은 옆에 근로지원이 선생님이 예. 안 계실 때 뭐 이미지 파일을 봐야 되거나 뭐 또는 문서 편집을 혼자서 못할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하기도 해요. 이 말고도 사소하게는 전화를 받을 때 번호를 보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때가 좀 난감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저희 주변 동료 선배 공무원분들께서 이게 도움을 청하면은 도와주시는데 이게 매번 제 스스로가 뭔가 죄송스러워서 그런 불편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옆에서 보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근데 다른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라든지 이렇게 좀 사람들을 분위기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말씀만 들어봐도요.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다른 분들한테 힘이 돼 주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목표나 이루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요.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제 승진하는 진이라는 개인적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를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에게 에메랄드 비탄 에너지를 선물해 드리고 싶고 나아가서 성동구청 공식 유튜브를 접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얘기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가지고요. 어떤 건지 목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일단은 저를 키워주신 어영경 국장님과 과장님, 고윤아 팀장님, 우리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승진 성동구 주무관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남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10에서 60mm고 많은 곳은 남해안에서 6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8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대기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남 북부, 호남 동부 내륙, 경남 서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화요일과 수요일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4도까지 오르겠고 세종 33도, 광주, 대구 32도, 인천 31도, 대구 28도, 부산, 울산 27도가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1도, 습도는 86%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의정부 지법 가사 1단독 이의진 판사가 아들의 성분을 바꿔달라며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가 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이주가 흔한 세상에 살고 있다지만 남편이 아닌 이주한 아내의 성분을 자녀가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까지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신청을 내게 됐을까요? 한국인 남편 박모 씨는 지난 2016년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하노이 대학을 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30살이 넘은 나이차를 극복하고 1년 뒤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는 2018년 아들을 낳자 남편의 성본인 밀양 박씨 호적에 올렸고요. 이후 202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아내는 살고 있던 지역명을 따 양주 박씨를 창성 창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남편 박씨가 아내에게 아들의 성본을 바꾸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박씨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늘 아내를 존경합니다. 한국에 와서 정착한 아내의 양주 박씨의 대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부가 법원을 찾아가자 전례 없는 일에 오히려 법원 직원이나 법률 상담 변호사가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박 씨는 이들에게 함께 간 아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많은 저와 타국에서 결혼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아내입니다. 자신의 성본을 아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엄마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성본 변경을 허가한 이의진 판사는 부성 우선주의보다는 아들이 베트남 엄마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아들이 겪을 수도 있는 차별을 걱정하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공장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고 최근에는 저출산 탈출 해법으로 해외 이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다시 살아야 한다면 바람이고 싶어서 어디로든 부는 바람 남겨지는 하나 없이 머물다 가는 것이 내가 바란 거였어. 하지만 넌 나를 기억해
임재범의 이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휴대전화 뒷자리 906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남편분도 판사님도 너무 멋진 분들이시군요. 감동이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6147님 안녕하세요. 머리 식히며 잠시 이 시간 시사해 드리며 참여해요. 남편분 인성 본받고 싶어지네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폭행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이분께 배워야 할 것 같네요. 왠지 마음이 따스해지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랑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사실은 굉장히 딱딱한 얘기처럼 들리는 얘기였는데요. 남편분이 어떻게 얘기했다는 그걸 보자마자 저도 반성했습니다. 반성하고요. 이게 우리가 뭐 차별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걸 해결하는 제일 근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은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그래야 제도적인 문제든 사회적 인식의 변화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하고 결혼해서 결혼 이주를 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이 창성한 그 호적에 아들을 올리는 자녀를 올리는 거죠. 이게 왜 꼭 처음이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한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굉장히 이모저모 마음 따뜻해지고 생각할 게 많은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 쪽인데는 비가 막 쏟아지고 네. 서울은 왜 이렇게 날씨가 후텁지근하고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은 어디를 가도 더운 거예요. 선풍기 틀고 부채질해도 습도가 너무 높은 데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 점심때 순댓국 한 그릇 먹겠다고 제가 줄 서 있었는데 서 있는 내내 그 알 수 없는 후텁지근함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좀 견디기가 좀 그래서 습도가 높으니까 체감 온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북하고 경북을 비롯한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장맛비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서울과 수도권 등은 30도 안팎을 기록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한낮의 서울의 기온은 29도를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도권에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요. 강원도 북춘천에 140mm, 충북 영동군에는 120mm 안팎의 강수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어제 오후부터 약해졌고요. 네. 남하는 장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현재는 남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말에는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더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헷갈리는 날씨인데요. 네. 지금 이제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계속됐잖아요. 예. 근데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산사태 이미 발생한 것도 있고 산사태 우려되는 지역도 너무 많아요. 피해가 커질까 봐 걱정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주말부터 계속 비가 오니까 집안 자체가 약해져서 산사태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밤사이에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또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경북 영주에서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 경북 영주의 한 야산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서 농가를 덮쳤는데요. 그때 3대가 한 가족이 살고 계셨는데 10명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서둘러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네. 불을 켜려고 했는데 그 순간 벽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14개월 14개월 된 영아가 흙담 위에 파묻히고 말았고 구조에 나섰습니다만 2시간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우리 기상특보 얘기할 때 영주 지역에 네. 그 갑자기 특보 비가 많이 내렸다 온다. 얘기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식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사태 네. 우려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방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돼서요. 펜스 옆에 있는 주차된 차량 5대가 토사에 묻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 시내와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영주 같은 경우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통행이 제한된 도로가 늘어나고요. 도로에 흙탕물이 가득 차서 강을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여중 인근 마을에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 19명이 경로당으로 대피하게 됐고요. 봉화에도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예. 봉화 얘기도 네, 전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하천과 산비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4명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영주의 마을 다리가 이제 물이 불어나니까 그 물줄기를 못 견디고요. 상판이 두 동강 나는 일들도 있었고 봉화 승부역 인근에 선로가 유실돼서 새벽부터 영동선 열차가 운행이 중단됐다가 7시간 만인 오후 1시에 복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닷새 동안 최대 4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새벽 5시 반쯤에 식당 건물 5m가량 높이의 옹벽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서 옹벽이 무너졌고요. 일가족 4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동교 인근의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고 신축한 지 한 달도 안 된 도서관과 주차 빌딩에도 물이 들이닥치는 일들도 있었고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에는 3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겨져서 오늘처럼 습하고 더운 날씨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특보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산사태 소식이 들리지 않았었는데 네. 그 사이 새벽에 네. 4시쯤에 산사태 발생해서 인명피해 발생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네.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좀 추가 피해가 더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산사태 징후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땅 흘림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알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허점도 있는 게 산사태 주의 지역으로 지정된 곳 말고 아닌 네. 곳에서 산사태가 90% 발생을 하고요. 이번에 영주 같은 경우도 산사태 위험이 높지 않다고 지정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살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산 좋고 사면하고 가까운데 네.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 이런 네.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은 우려 지역뿐만 아니라 좀 순찰 같은 걸 좀 자주 해서 그렇죠. 예, 혹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 좀 연락을 취해서 네. 다른 곳으로 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잠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굳이 네, 드리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장마전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마 전체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지방부터 시작한 비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쳤고요. 네. 지금 앞으로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 부근에는 비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50mm,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이제 남부지방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맛비가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간 사이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내일 서울과 대전, 춘천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폭염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다시 받기 시작하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고요. 월요일 이후에는 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네. 5571님께서 여름이 너무 습해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 3221님께서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기 가동해 놓고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제습기 저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제습기가 생겼어요. 근데
하루 딱 가동했는데 제습기 물통에 물이 이렇게 꽉 찬 거예요.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다 뭐 기온까지 한 30도 가까이 오르면은 진짜 견디기 어려우니까. 한증막 되는 거죠. 그러게요. 참 빨리 이 시기가 좀 지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면을 시작으로 식품업계 전반에서 가격 인하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유통업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라면이 사실은 이제 밀가루의 원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을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부에서 비췄고 네. 라면 업계에서 이제 가격을 좀 내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제빵 기업들이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초부터요. 주요 30개 제품에 대해서 SPC그룹이 가격 인하를 단행할 계획인데 네. 10가지 종류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그다음에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면 2.7%에서 11% 정도까지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업계에서도요. PB 상품의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 PB 브랜드가 있는데 CU 같은 경우는 스낵 3가지와 우유 2가지를 100원씩 가격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유통업체에서 가격을 내리잖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 제품을 네. 생산하는 네. 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조업체의 그 부담이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납품하는 단가를 줄이라고 하면 사실 내리는 생색은 유통업체가 내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너무 힘겨운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중소납품처의 공급가 조정이 없이 자체 마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의점 회사인 이마트24도 PB 상품의 가격 중에서 일부를 연말까지 가격을 그나마 좀 줄이겠다고 하고요. 만약에 가격 줄이는 게 좀 어려우면 반값 할인이나 뭐 그렇지 않은 1+1 이런 제품들을 좀 내놓겠다고 하네요.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이거 내려서 정말 물가 내려갔다고 네.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 가격들은 인하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식품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말씀하셨던 유업계나 빙과업계는 가격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로는 인상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희노애 같은 경우, 희노애 같은 경우는 69원에서 104원 정도, 가공류는 87원에서 130원 범위에서 이 가격 인상폭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최대폭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리터당 원유 가격이 10.5%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흰우유의 소비자 가격이 3,000원대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원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유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이 이제 도미노처럼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유로 만들어지는 뭐 치즈 제품이라든지 식물성 음료 같은 경우도 많게는 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8%가량 거의 20% 육박하는 비율이잖아요. 가격이 오르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아니 빵 가격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네, 그러니까 빵이 일시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좀 내렸다가 다시 또 좀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뭐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 원유 유업계에서 얘기는 계속 올해 초부터 가격을 올렸어야 되는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 4사가 마진 일정을 좀 포기를 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좀 한다고 네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의 가격이나 원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죠. 예. 근데 이 뭐 일부 제품들 물론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자주 먹는 그런 네. 제품들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국민 부담은 뭐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요. 네. 근데 외식 물가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네. 바깥에 나가서 정말 음식 사 먹기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외식을 좀 줄일까? 배달을 좀 줄일까? 이제 서로 이제 근데 그런 이게 얘기를 악순환되는 거예요. 네. 그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올렸다고 하면 가서 먹는 사람 숫자가 또 줄어드는. 그러니까 매출이 전체적으로 줄게 되죠. 택시 업계도 그걸 경험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릴 수도 없는데 올리면 손님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의 가중치가 2.7 정도 되고요. 과자 빵은
3.5, 6.5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458개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를 내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500원에서 500원이 아니죠. 50원에서 100원 정도 이제 가격 라면이나 과자 빵 가격을 인하하는 건데 가중치도 높지 않은 데다가 네. 금액 그 인하 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쵸. 보니까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분식집에서 판매를 한다고 치면 아무래도 라면 가게 단돈 100원이라도 내려가면 자영업자분들은 도움이 되시겠지만 라면을 끓여서 손님 앞에 내놓는 과정 안에 쓰여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우선 전기세가 많이 올랐고요. 그쵸. 그다음에 다른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만 사더라도 옛날보다 많이 올랐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라면 가격 100원 내렸다고 해서 분식집의 라면 가격을 내릴 수가 없으니 외식 물가를 체감하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라면 값이 내렸으니까 내가 자주 가는 분식집에서 김밥 가격이나 라면 가격이 내렸네라고 체감하기 어려운 지금 굉장히 난감한 그래도 상황이에요. 라면 가격 100원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물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물가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 어느 나라나 경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물가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 네. 기간이 좀 짧아야 될 텐데 지금 그 기간이 늘어날까 봐 이게 제일 큰 걱정거리일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잠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범행 직전 피해자가 한 말이 공개가 됐어요. 예,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금 정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범행 수법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 라고 말한 뒤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26일에 정유정이 과외를 받으러 온 중학생인 척하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미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54명의 과외 강사를 접촉을 했고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집에 가서 사실 나는 중학생이 아니고 25살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 얘기를 했대요. 자살을 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서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망가려고 하니까 예. 장난이다라고 하면서 방심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흉기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고 저항을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10분에 걸쳐서 가격을 100번 넘게 했답니다. 이제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범행 동기가 있을 텐데 네. 검찰에 파악한 바로는 정유정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재혼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나 원망, 새할머니와 불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미움들이 계속 강해지면서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모든 건 내 가족과 사회의 탓이다. 라고 그러한 부분들이 생각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에 2022년부터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뭐 존속살해 네, 뭐 이런 걸로 것들을 검색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CCTV 장면으로 찍힌 건 아닐 거고 네. 이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복원하는 거를 지금 이제 그 내용에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뭐랄까 자기의 환경이나 또 부모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오심을 다른 삼자에게 지금 투사해서 삼자를 살인하는 일까지 갔다. 예. 뭐 이게 심리 분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언급됐다고 하던데 참 이런 사건 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 수로 가보죠. 네. 내일부터 달이 바뀌면서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하반기부터 그러네요. 바뀌는 게 꽤 많겠는데요. 예,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만약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네. 거주하던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음 달 2일부터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 권한이 주어지고요. 낙찰을 받았다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3년간 감면이 됩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살 수 있게 되고요. 9월 말에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
수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가 공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차 사시는 분들은 아마 좀 당겨서 사시라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네.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다시 5%로 올라가게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신용카드로 영화 관람료를 결제를 하시면 네. 도서와 공연과 동일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는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를 사칭해서 속이게 되면 피해자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도 접근이 금지가 되고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주의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월 네. 말부터는요. 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만약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환자나 가족이 요청할 때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되고요. 관계기관이 요청할 때는 수술 영상을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가리비, 우렁쇠이, 방어, 전복, 부새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가 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어느덧 벌써 하반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뭐 했나 또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그래도 어쨌든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판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시갈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이미온 음악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후텁지근한 장마철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뭐 꿉꿉하네요, 정말로. 네. 답변이 그렇게 꿉꿉하게 나옵니다. 오랜만에 이 단어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이럴 때는 좀 네. 청량감이 있거나 좀 좋은 영화 음악이나 뭐 영화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지금의 어떤 이 습기라든지 시 공간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상상만으로라도 네, 그런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디론가 정말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이럴 때 어딘가에서 익명의 초대장이 날아온다? 그렇다면 어떨지. 그래서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 거 누가 보내준다면. 뭐 예를 들면 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노르웨이? 시원하게. 요즘에 네. 자꾸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대한 뭐 TV에 많이 나오죠. 네. 네.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저희 그 버킷리스트가 오로라 보는 거거든요. 저는 뭐 참고로 노르웨이도 여러 번 가보고 오로라도 봤습니다. 거기서. 그럼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야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상으로 한번 선택해본 주제가 익명의 편지에 관한 영화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날아온 편지일까요? 첫 번째 영화는? 첫 작품은요. 2018년 미국 영화고요. 러브 사이먼이라는 영화입니다. 청춘물인데 조금 독특한 청춘물이에요. 고등학생 사이먼이 주인공입니다. 성소수자인데 밝히지 않고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도 모르고 뭐 친구들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이먼이 학내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익명 게시판에 블루라는 가명으로 어떤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먼도 본인을 자크라고 가명을 지어서 소개를 하면서 이 블루란 친구와 소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도 성소수자인데 아직 커밍아웃 못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 흉금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는데요. 이게 정말 어떤 짓궂은 친구에 의해서 이 메시지가 학교 전교에 까발려지게 되고 뭐 이른바 아우팅이라고 하죠. 본의와 다르게 강제로 커밍아웃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네, 이게 사실 줄거리만 들으면 상당히 심각한 영화 같은데 굉장히 유쾌하고 밝게 잘 풀어냈어요. 그렇죠. 이게 그대로 계속 심각하면은 관객들이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코믹하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이 청소년들의 남모르는 고민, 그것과 사회의 어떤 편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풀어낸 그런
영화인데요. 네. 스코어는 이제 더 웨일이라든지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것도 작업했었던 할리우드 베테랑 영화음악가입니다. 롭 시몬슨이 담당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영화의 전반에 흐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더 1975라든지 뭐 킹크스, 워런트, 칼리드, DJ 섀도우, 휘트니 휴스턴, 트로이 시반 이렇게 장르도 너무 다양하고 시대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노래들이 영화 전반에 계속해서 깔려서 아마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보고 들으실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청춘물도 똑같잖아요. 네. 이거 그냥 청춘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 자기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그냥 풀어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사실 성소수자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청소년기에 자기 숨기고 싶은 비밀 다 있고요. 네. 그런 거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청춘물도 항상 굉장히 좀 밝고 되게 음악도 다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도 그런 거는 뭐 비슷하네요. 맞아요. 아주 유쾌한 장면에서 흐르는 곡인데요. 정말 뭐 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팝송이고 한국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팝송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은 네. 정말 팝계의 불멸의 디바 중에 한 명이죠. 휘트니 휴스턴의 네. I Wanna Dance With Somebody라는 거 골라봤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듣겠는데요. 네. 일단 좀 듣고 와서 얘기 나누죠.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딱 제가 이 휘트니 휴스턴 세대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휘트니 휴스턴 되게 좋아했어요. 제 친구들도 그랬고요. 고등학생 때 좋아하셨으면 정말 요즘 말로는 찐으로 좋아하셨겠네요. 그때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자꾸 꺼려하는 편인데 당신 뭐 마이마이 이런 거 있잖아요. 테이프 가지고 워크맨, 네, 워크맨 이런 걸로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데 저랑 비슷한 세대는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되게 경쾌한 음악인데 사실 뜯어보면은 가사를 뜯어볼수록 약간은 상당히 슬픈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우울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누구든 좋다. 누군가와 미친 듯이 춤추고 싶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청춘 시절에는. 네. 갑자기 막 확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 같은 게 생기죠. 울면서 달리고 울면서 춤추는 그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이 팝송 가요에도 있지만 그런 노래가 진짜 슬픈 노래인 것 같아요. 발라드보다 더 슬픈 노래. 맞습니다. 잠시 추억담을 좀 나눴고요. 네. 자, 두 번째 영화 어떤 겁니까? 실화에 기반한 작품이고요. 예. 이 게리 올드먼 명배우죠. 이 배우가 악성 베토벤 역을 열연한 영화입니다. 1994년 작품 네. 불멸의 연인 예. 이런 작품이에요. 이 베토벤이 알 수 없는 어떤 여인에게 남겼던 실제 편지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다 픽션을 가미해서 추리극적인 요소까지 넣은 그런 영화였어요. 네. 이제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1827년에 별세를 하게 되는데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을 이제 오랜 친구 안톤이 받아들게 되고요. 이 베토벤이 유산을 누구한테 남겼느냐? 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영원한 연인에게 남겼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인이 누군지를 한 명 한 명 추적해 가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 용의선상을 좁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악성을 다룬 거면 네. 베토벤 음악 쫙 깔려 있을 것 같은데. 베토벤 전체적으로? 음악이 정말 유명한 곡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들 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곡인데 이 엘리제가 어떻게 보면 이 미스터리의 발단이에요. 실제로 베토벤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 40년 만에 어떤 편지가 발견이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의 악보가 있고 예. 엘리제라는 의문의 이름이 그분한테 바친다는 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음악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고요. 예. 사실은 테레제라는 여인이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요세피네였다. 여러 가지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후보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가사의한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곡을 들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나 많은 정말 저도 연주해본 그런 곡인데 정말 거장들 어떤 거 연주를 해봤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피아노 배우면은. 그럼 예. 네. 저는 너무 못 믿으시네. 잘 못 쳐요 저는. 네. 잘 못 치지만 저도 한번 도전해봤던 곡입니다. 그러나 거장이 연주한 버전을 준비했고요. 그래요? 영화에 실렸던 버전입니다. 네. 이 시대의 피아노 거장 중에 한 명이죠.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어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어 엘리제를 위하여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문자를 훅 주셨어요. 9068님께서 어머나 이 밤에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문자 네. 주셨고요. 신진선님께서요.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던 기억이나 손가락이 건반 위치대로 움찔거립니다.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알죠. 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음악이라고 네. 하는 게 우리가 한 3분도 안 들었잖아요. 맞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참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이걸 아마 1810년 베토벤이 40살 무렵에 이제 쓴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살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발표가 못 된 곡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는 곡이고 네. 아직도 엘리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 그리고 서사를 담고 있는 그런 곡이 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옛날에 이거 엘리제를 위하여 없었으면 차 후진할 때 소리 어떻게 낼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각종 이거 초인종 참 옛날 비롯해서 얘기네요. 네, 알람. 네, 맞아요. 초인종이나 이런 네. 데 참 많이 쓰이고. 자, 우리 마지막 영화로 가볼까요? 네, 작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 네. 제목이 조금 길긴 한데 2019년에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3년 만에 나왔던 속편이었고요. 탐정 부누아 블랑 주인공입니다. 네. 익명의 어떤 의뢰를 받은 이 탐정이 역시 불가사의한 초대를 받고 어떤 휴양지에 모인 인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벌어지는 살인 사건 이걸 풀어가는 그런 추리극이 네. 되겠습니다. 맞아요. 1편에서는 이제 저택에서 벌어지는 아주 고전적인 분위기에 옛날 추리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2편에서는 또 굉장히 현대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아주 대비를 이루는 그런 작품 속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좀 코믹하기도 하면서 대사라든지 뭐 인물들이 워낙에 또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 많고 네. 배경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로도 상당히 쏠쏠한데 또 이제 과연 누가 살인자인가 이런 맞아요. 걸 조금씩 양파 껍질 까듯이 벗겨가는 그런 재미 상당히 있었던 작품이에요. 약간 좀 탐정하면 영국스러운 느낌이 이렇게 확 그 분위기가 이렇게 폭하고 풍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죠. 영국에 뭐 셜록 홈스도 있고. 네. 근데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손에 땀이 쥐어지지 않나요?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좋아해요 이런 거. 네. 네. 아 참 음악은 어때요? 음악은 딱 탐정 음악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 스코어는 나이프스 아웃 1편도 담당했던 음악가고요. 네. 네이선 존슨이 담당했고요. 이 네이선 존슨 루퍼, 나이트메어 엘리 이런 작품들도 담당을 했고 이 나이프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에서는 어딘가 미스터리하면서도 이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결을 아주 잘 음악으로 살려냈습니다. 이 나이프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은 제목이 특이한데요. 이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게 극 중에 나오는 그 구조물 이름으로도 쓰이는데 글래스 어니언은 사실은 비틀스의 노래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곡도 영화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비틀스의 또 다른 곡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곡이 바로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곡이 담겨 있었던 이른바 화이트 앨범이라고 불리는 67년 더 비틀스 앨범에 들어있는 너무 유명한 곡이죠. 블랙버드라는 곡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김보배님께서요, 청취자분께서 네. 나이브스 전작 다 보셨다고. 네. 에드워드 노튼 연기가 돋보였다고 하시면서 요요마도 등장해 깜 놀랐어요. 이렇게 문자. 맞아요. 초반에 네 잠깐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왜 몰랐죠, 전? 아 이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하는 포인트예요. 요요마가 뭐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만나봤지만 너무 유쾌한 캐릭터고 호기심이 많은 캐릭터라서 저는 보자마자 와 마형 또 나오네 이런데. 아니 저를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세요. 왜요? 노르웨이도 얘기하시고 뭐 요요마도 만났다고. 제가 너무 은근히 자랑을 섞는 경향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안 있습니다. 만나본 음악가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갑자기 확 풍기시는데요. 자 그럼 우리 끝으로 들어볼 네, 이 블랙버드라는 곡이고요. 블랙버드는 아마 예스터데이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비틀스의 수많은 곡 가운데서 후대의 음악가들이 가장 많이 리메이크한 곡 탑 5를 꼽는다고 하면 반드시 들어갈 만한 그런 곡이에요. 너무 다양한 장르로 리메이크가 돼 있는데 오늘은 이 밤에 어울리는 버전으로 미국의 재즈 보컬이죠. 스테이시 켄트가 리메이크한 블랙버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금요일 밤 이제 막
저무는데 네.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크린 음악다방 지금까지 임혜훈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